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성호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이한영 대표님한테 감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께서 그 전문가라는데 전문가 축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환경에서 최고는 아닌 것 같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포장 쪽에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책적으로 EU가 부정은 못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나 순환경제라는 키워드가 사실 EU부터 나왔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또 하나는 이게 환경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닌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이따 계속 설명을 드리겠는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고요. 방법론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한테 키워드가 저기 어떤 취지인지를 이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EU가 탄소 중립 어떻게 이행을 하는지 개괄적으로 좀 한번 잠깐 설명을 하고 두 번째 거기서 플라스틱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지로는 두 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의 탄소 중립 이행을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거기에서 순환경제나 플라스틱 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순환경제하고 맞물려가지고 언제 나왔냐면 정확하게 2018년도 11월 달에 EU 집행위가 현 집행위가 아닙니다. 현 집행위는 폰데어 라이언이라는 그 위원장이 2019년 12월부터 들어오셨고요. 그 전에 융커 위원장 시절에 끝마무리 정도 5년 재임을 하시는데 한 4년 차 정도에 이런 거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2050년 장기 플랜을 해서 지구 내에서 어떤 비전을 공표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기후에너지 정책, 다시 얘기하면 탄소 중립, 기후 중립이라는 용어가 이때 나오고 거기에 보시면은 시나리오가 쭉 있어요. 2050까지 여기부터 쭉 한 8가지 시나리오 있는데 그 중에서 1.5도씨. 지금 현재 우리가 파리 협정에서 2도씨 감축하자라는 이야기가 협정의 기본인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1.5도씨까지 가자라는 노력 목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도씨 얘기 안 합니다. 1.5도씨를 얘기하죠. 그 1.5도씨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온 시나리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술 베이스에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라이프, 우리 삶에 대해서 나는데 거기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CIRC라는 게 약장입니다. 별건 아니고요. 순환경제가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생에너지 등등 해가지고서는 공급. 그래서 화석 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전환된다는 건 기본이고 순환경제, 우리 삶의 트렌드를 좀 바꿔야 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반이 돼야지 1.5도씨를 달성하고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이 됩니다. 이 다음부터 나와가지고 좀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205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시나리오별로 8가지 시나리오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라이프에 대한 거 다 하는데 EU 불문하고 교통하고 산업 쪽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제로 베이스는 안 됩니다.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성이 있다는 게 나왔고요. 다만 그걸 제로 베이스를 탄소 제로를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밑에 부분 탄소 제거라든가 흡수, 그래서 산림물 산림 전략도 나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기후 불문하고 EU 불문하고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산업 분야다라는 부분이고 그거를 상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간다라는 부분.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사실 20분 세미나 발표 주제인 줄 알고 조금 준비를 놓고 온 부분도 있어요. 근데 잠깐 시간이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30분 분량이더라고요. 잠깐 시간이 있을 듯 싶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EU 집단이란 걸 좀 이야기를 할게요. 현재 아마 우리 현 대통령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 대통령 G20 회의에 참석하러 가셨어요. 근데 항상 지금 우리가 2023년도 후반기죠. 전반기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G7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G7 정상의제가 그대로 후반기에 G20 의제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G20이 태동된 계기가 G7으로부터 나와요. 지그들끼리 뭔가 일을 하는데 확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G20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G7에 명확하게 보면은 유럽에 기반하고 있는 국가들이 4개 국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 탈퇴는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EU 집행위하고 호흡을 맞춰갑니다. 영국 있고 프랑스 있고 이탈리아 있고 어디가 있죠 또?
독일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G7에 유럽이 4개 국가가 있기 때문에 G7의 의제는 대부분은 EU가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분의 4가 도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의제가 G7에서 올라와서 뭐 자원효율, 뭐 순환경제, 기후중립 이런 것들이 이제 의제하로 들어와서 어떻게 합시다라는 게 도출이 되고 그게 후반기로 넘어서 G20도 그대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게 환경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관점에서예요. 자기네들 경제 성장 전략으로 만든 게 그린딜 정책이고요. 그린딜 정책 안에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순환경제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분이 이렇게 하시면서 기틀을 마련했고 직전 융커 위원장이 했고 폰데어 라인이 가는데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할 거 없어요. 어쨌든 2020 교토의정서에서 타겟했고 현재 2030까지 가고 여기 어딘가에 이제 2050은 모두 다 탄소 중립하겠다, 넷제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고요. 중요한 것은 이유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전입니다. 국가 비전. 어찌됐든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온실가스 감축 55%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져 있습니다. 잠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리 협정 제2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도씨 제한하는 게 이제 기본이 돼 버렸어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여기 마치 의무 사항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이유는 기후법 제1조에 구속력 있는 목표를 정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고요. 대한민국도 탄소중립 기본을 전 정부에서 마련은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국가 비전이에요. 안 지켜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이 상당히 높다는 건 이해를 하실 거고요. 세계에서 바라보는 것은 기후 악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비즈니스 관계에서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는데 암묵적으로 대한민국 되게 기후적으로는 악당 취급을 받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말로는 포장을 잘 하시는데 실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린딜 정책이 최상위 정점이고요. 경제성장 전략에서 나오겠다. 그리고 이게 2030년 목표가 아니라 2050까지 EU가 27개 회원국이 먹고 살만한 어떤 동력이 되는 성장 전략으로 마련했다는 겁니다. 크게 기후 쪽 하나하고 환경 쪽이에요. 여기서 순환경제는 환경 쪽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후 쪽에서 명확하게 순환경제가 기여한다라는 걸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나무 하나가 있고요. 뭐 제가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산업 쪽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산업 전략하고 순환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그게 뭐니 해도 우리가 자금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을 어떻게 동원하는지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도 두고 뭐 이런 부분 텍소노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2030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다. 근데 지금 요 포장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있고요. 하나 좀 재미난 게 현재 탄소 국경세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6개의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플라스틱까지 포함하려고 했었습니다. 강력하게 의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약간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2026년까지 플라스틱하고 이 부분을 포함을 할 건지를 한 번 더 논의를 하겠다. 이 이야기는 시간적 여유를 뒀을 뿐이지 결국은 플라스틱의 포장재가 포함되는 무슨 플라스틱이 수출입할 때 탄소 국경세까지 매긴다라는 얘기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런 흐름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좀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융경제 돈 얘기를 잠깐 할 텐데 결국은 탄소 중립까지 2050 갈 때인데 정책적인 의지 분명히 기후법에 의해서 EU 같은 경우는 법적 의무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가야 됩니다. 27개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다 탄소 중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그거 이상 정책적인 의지 표명한 거 없잖아요. 반드시 정책 의지는 명확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행하기 위한 세부 디테일, 뭐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다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이따 잠깐 말씀을 드릴 테고요. 두 번째, 금전적인 부분. 재정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재정에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두 종류가 있어요. 공공 자금이 있고 하나는 민간 자금이 있어요. 공공 자금이라 하는 것은 국가 예산으로 집행하면 돼요. 두 번째, 근데 그 돈이 탄소 중립까지 가는데 2050까지 가는데 공공 자금으로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금을 어떻게 유인을 할 거냐, 유도를 할 거냐. 이게 바로
그 정점에 있는 게 다름 아닌 텍소노미라는 법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텍소노미법.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깐 설명을 이따 드릴 거고요. 그래서 텍소노미란 뭘 하는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은 아까도 우리 이한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도대체 지속가능이라는 게 뭘까라는 부분을 경제활동으로 명시를 했어요. 4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어떤 산업 분야든 일단 이 6가지 중에 하나에 최소한의 기후변화 완화를 하든 뭐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데 기여를 하든 반드시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후 쪽 하나, 환경 쪽 4개. 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에 되고 뭐 다른 거 기후변화 완화하는데 뭐 오염을 많이 발생을 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거고, 요거는 뭐 워낙 알다시피 실사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나이키가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제품 생산하는 저기 어려운 국가에 가가지고서는 저노동, 저임금, 저환경 오염시키면서 이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에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어떤 거를 만족을 해야 돼라는 지표가 4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4번이 앞으로 상당히 큰 거고요. 포장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명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기준점을 설정을 딱 했어요. 그게 정성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량적인 겁니다. 100m를 10초에 뛰어라는 겁니다. 열심히 뛰어라는 게 아니라 100m를 10초를 끊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야 라고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 들을게요. 기후변화 완화 쪽에 해당되는 게,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관련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화학업계가 아니라 포장업계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업계에서 나온 수질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행위를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화학업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기 GS 칼텍스나 이런 데 쪽 적용이 되는 거지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넓게 말씀을 드릴게요. 1차 형태 플라스틱 할 때는 이런 것들. 플라스틱은 100% MR로 제조를 해야 돼. 이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은 니네 이야기하는데 ESG 경영이 아니야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기계적 활용이 안 될 때는 어쩌고 뭐 CR, 화학적 재활용 등등등. 요거는 좀 선생님들한테 거리가 멀겠지만 요 부분은 해당이 될 거예요. 포장재. 이게 파이널 아직 이사회하고 의회하고 승인이 난 건 아닌데 99.9%는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제가 모니터링 한 거고요. 요걸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순환공급 원료 사용, 재사용 설계.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 제품 중량의 최소 35%, 접촉하지 않는 포장인 경우는 뭐 이렇게 최소 이렇게 재활용된 원료로 구성을 해야 된다. 뭐 28년 이후에는 65%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만족을 해야지만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다. 어떤 분야에서? 포장재, 제조업에서. 이런 것들이 EU에서 최근에 순환경제 파트에서 위임법으로 아까도 TSC 기술 기준에 마련해서 요거대로 확정이 될 거고요. 시행 시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텀을 둘 겁니다. 그것까지 담지는 않았지만 있습니다만. 그리고 재활용 가능성을 입증해야 된다. 원칙.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금지 원칙이고요. 퇴비화 가능한 것은 아주 극히 생분해는 아주 멀리를 하고요. 퇴비화 가능한 것도 식품에 붙는 라벨 뭐 요 정도만 인정을 하는 걸로 설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우리 정부가 좀 죄송합니다. 정부가 아니라 먼저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여기 계신 모든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 다 이해하겠지만 매년 초에는 우리 기업 돈 얼마나 직전 연도에 벌었어 재무 정보를 하죠. 공개를 하죠. 이제 앞으로는 옛날 표현으로는 비재무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용어가 바뀌었어요. 지속 가능한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선생님들 요새 다 ESG라고 하죠. ES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 니네들 자본 지출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 경제활동 텍소노미에 얼마나 부합해, 거기에 얼마나 지출을 했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쉽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알아듣고 이 기업은 친환경 기업이야, 뭐 지속가능이야, ESG 기업이야 인정하게끔 이렇게 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스페인의 A라는 기업이 이게 19년도인가 몇 년도 자료입니다. 93% 자본 지출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텍소노미에 부합한 쪽에 지출을 했다. 또 하나는 매출은 이 중에 58%가 됐다.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끔 법적으로 의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텍소노미는 무엇이 텍소노미야, 무엇이 지속 가능성이야 라는 기준을 수립을 했다고 하면은 연계해서 공개 정보,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 정보, 옛날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지속 가능성 정보, 우리나라 쪽으로는 ESG 정보를 법적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돼요. 대기업은 물론이고요. ES 중소기업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다 법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강력한 거죠. 지금까지가 암묵적으로 그냥 우리가 광고만 돈 들여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치에 부합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국제 이제 표준화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 해당이 될 거. 제가 뺐는데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금융위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우리 표현으로 하면 ES 정보 공개를 받아들여야 돼요. 국제 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K 텍소노미라는 것들도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텍소노미는 아직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기준치가 없어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두 번째 꼭지 순환경제 전반적인 거, 그리고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분들이 좀 잘 순환경제는 정책이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어요. 버전 1은 융커 체제 때 2015년도에 나왔던 거고요. 버전 2는 2020년도 3월 달에 현 집행위에서 나온 겁니다. 좀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UN SDG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하는 의제하고 자원효율, 파리 협정을 녹아들여서 만든 게 사실은 이분 때 야심차게 첫 번째 정책, 나 이거 할래 라는 첫 번째 정책이 순환경제였었습니다. 이걸 마련했고 최근에 이 집행위가 들어와서 그린딜 정책 안에 순환경제까지 녹아들여가지고 버전 2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순환경제 정책을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순환경제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닙니다. 산업전략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를 잘 보시면 2020년도 3월 10일 날 산업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혁신을 기후중립 산업을 달성을 하겠고 순환경제 구축을 하겠다. 투자 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쭉 산업전략을 발표하고 이런 행동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갑니다. 이후의 특징이 27개 회원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일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규모 경제가 형립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거나 무언가간의 기술을 개발하면은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EU가 단일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확립이 되고 나면은 그걸 좀 글로벌 형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일 시장 형성해서 무엇인가 잘 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거 위해서 산업 전략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하루 다음 날이죠. 3월 11일 날, 그 다음에 이제 순환경제 행동계획 2, 순환경제 정책 버전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하고 요즘에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순환성 확보해야 된다는 거. 이 중에 시급성, 뭐를 먼저 끌고 가야 되느냐, 아이템을 가져야 되느냐, 제품군을 가치사슬이 최고 우는 게 한 7가지인가를 끄집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장과 플라스틱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끌고 가서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순환경제 버전 안에서는 생산부터 2차 원료로 끄는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면은 버전 2는 생산하고 소비 쪽에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법이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최근에 작년부터 순환경제 정책이 2020년도에 이제 정책 문서를 발표를 하고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2020 작년부터 법 제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 바뀌어갔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 이한영 대표님 그 운영하시는 그 플랫폼에 제가 이제 제 글이 올라가는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그게 작년 11월 달에 법이 대폭적으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법률이 대폭적으로 개정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흐름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 그냥 그러고 아시다시피 내년 후반기에 우리가 UN
UNEA라고 하는 유엔에서도 이제 환경 계획 쪽이 별도로 환경 아이템을 가지고 주재하는 게 내년 후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해요. 거기서 피날레인데 조약이 하나가 협상이 체결이 될 겁니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체결이 되는데 앞으로 포장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전반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국제 협약이에요. 안 지키면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어디에서? 대한민국에서 후반기에 11월 달에 보시면 되고 이유가 전제 발생을 어떻게 줄이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떤 타임라인을 흘러왔는지 좀 보는데 이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제 연구소에다 이제 게재를 하고 같이 플랫폼하고 좀 일부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이제 이유가 작년 11월 달에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정책 하나가 나왔고 법률 개정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생분해는 상당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생분해는 조금 깊이 하려고 하고 퇴비화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이후의 기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가지고 저하고 이제 토론을 하면 1시간 이상 말씀을 드리는데 타당하다라고 저는 디펜스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논외로 하고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왜 플라스틱이 문제냐면요. 포장 플라스틱이 왜 문제냐면 잠깐 보실게요. 2020년도 EU 국가에서 총 플라스틱 소비량이 한 5,300만 톤 정도 소비를 했어요. 근데 그 외에 폐기량이 이제 이게 내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오늘 샀지만 바로 버리는 게 포장이에요. 근데 내년, 후년이 가는 제품들도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한 10년 이상 가야지 폐기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걸 떠나가지고 2000년도, 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소비량이 한 5,400만 톤 정도, 그러고 그때 한 3천만 톤이 발생이 돼요. 근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총 3천만 톤이 발생된 양 중에 61%가 플라스틱 포장재로부터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포장 폐기물이 조금 시급해요. 이만큼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요게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타겟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 개정된 거 쭉 다 생략하겠고요. 법이 순환경제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쭉 가다가 생략하고요. 선생님, 지금부터 제가 2.2, 2.3, 2.4 몇 가지를 이제 설명드리는 게 요거를 준수하지 않으면은 제품을 뭐라고 돼 있어요? 출시를 못 합니다. 아예 EU에서. 제품 자체를 출시를 못 하도록 해놨습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거를 지켜야 되느냐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방 첫 번째. 그리고 가급적이면 리유즈 다시 써야 된다. 그래서 뭐 포장 물질에 대한 요건, 우려 물질 포함하면 안 된다. 누가 안 하고 싶습니까?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최소화시키고 가급적이면 없는 기술을 개발을 해라. 포장업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포장을 최소화해라.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경부가 볼륨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가 이제 지금 웨이트도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게 바보스러운데 제가 한 3년 전에 환경부하고 미팅하면서 제발 좀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장을 볼륨만 줄이려고 한대요. 바보냐. 슬림하게 웨이트도 줄이려고 했더니 웨이트는 무슨 의미? 바보 같은 사람. 두께 2mm 하고 1mm 하고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이 세이브가 되느냐. 그게 환경적인 관점이든 경제적인 관점이든 제품 제조적인 원료적인 측면이든 상당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바보스럽지만 부피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웨이트 부분도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슬림하게 더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 포장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반드시 그건 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하고요. 재사용 가능한 것도 어떻게 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의무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이고 27개 회원국한테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겁니다. 회원국한테 가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이유는 법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R로 시작한 레귤레이션이 있고요. 하나는 D로 시작한 디렉티브가 있어요. 디렉티브는 회원국한테 니네가 방법론을 알아서 해. 목표는 준수하되 똑같은 법인데 또 달라요. 근데 이 법은 D에서 R로 바뀌었어요. 레귤레이션. 27개국 회원국한테 똑같이 그대로 번역만 해서 적용이 됩니다. 강제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
2030년도, 2040년도에 각각 음료업계, 뭐 식품업계, 상업업계 재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목표가 의무사항입니다. 선택사항 아닙니다. 선생님들. 요거 지켜야 된다. 다음 이제 재활용 마지막에 그럼에도 폐기됐을 때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재활용이 가능해야 된다 등등등. 등급을 이제 A등급부터 2등급으로 EU가 합니다. 단 지금 수치는 제한했는데 저걸 어떻게 95% 등급을 나눌 거냐 세부적인 방법론은 위임법으로 갑니다. 현재는 하나 마련된 거 없어요.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핵심 요소가 뭐 재활용이 2030년 기준에서 어떤 플라스틱 용도가 어떻냐에 따라서 30%, 2040년은 60%까지 갈 거고요. 플라스틱 아까 음료업계는 65%까지 갈 거고요. 기타는 뭐 65%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최대한 줄이고 재사용도 법적 의무고 폐기됐을 때도 의무적으로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은 아까 제가 좀 사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출시를 못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후 내 시장 내에서는. 기타 표시 이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정확하게 어떤 수치에 의해서 만족을 하는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라벨에 표시를 하든 근데 라벨은 조금 지양하는 스타일입니다. 다 QR코드로 있게끔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직은 선생님들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디지털 제품 여권이라고 DPP 제품에도 여권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이력이 따라가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얘기할게요. 올 3월 달에 법이 제한된 거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법을 계속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제한된 게 지금까지 뭐라고 해야 되나? 법 제한된 게 실패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통과가 돼요. 더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됐지. 일단은 아까 되겠는데 여기 선생님들 아까도 무슨 기업 한솔제지도 오시고 농심도 오시고 많이 오셨잖아요. 앞으로 나 우리 ESG 기업 그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9월 1일부터 공정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마련했어요. 명확하게 근거를 대지 않으면은 그런 용어를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환경 주장을 하려면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주장을 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그 소비자들이 잘 이해하도록 QR마크가 되든 어떤 방식으로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놓쳤네. 요게 그 얘기입니다. 9월 1일부터. 그래서 8월 31일 날 뉴스를 잘 기억해 보시면은 공정위에서 환경 관련 표시 광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엄격합니다. 라고 해서 뉴스의 도면을 다 차지했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일명 그린워싱. 함부로 주장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 디지털 이력이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 가고 있고요. 포장 폐기물도 법률적으로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뭐 재활용이 됐든 재사용이 됐든 예방하는 이런 것들이 이력을 반드시 여권으로 형태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자국 얘기는 뒤에서 우리 한솔제지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LCA 기반에서 하신 얘기가 있는데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RCA하고 여기 PEF하고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 거고요. 구체적으로 좀 있고요. PEF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데 PEF하고 CR이라는 게 더 붙어요. 그거는 선생님들 포장업계, 자동차업계 끼리끼리 해가지고 룰을 만들어가지고 EU 집행위가 허락을 해요. 니네 타당하게 했어. 인정을 하는 순간 그네들끼리 비교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LCA 가지고는 동종업계끼리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LCA 평가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라는 이야기만 하지 A사하고 B사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좋아 못합니다. 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PEF하고 PEF, CR까지 가면은 업계끼리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EU에서 강력하게 그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별로 포장업계 그렇게 해주세요. 제안하면 우리들이 전문가 해가지고 그걸 법적으로 인정을 하면은 그거대로 이제 룰을 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한테도 통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두고 보세요.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시면 되고요. LCA 기반합니다. 당연히 PEF는 다른 게 아니라 환경발자국에 LCA 기반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다만 거기에 매개 변수라든가 수치가 좀 더 엄격해지고 좀 디테일해진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LCA하고는 조금 다른 결을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특성화 쭉 아까 한솔제지 제가 미리 스터디를 해보니까 한솔제지에서 충분히 설명하실 거예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더라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고 제가 주어진 시간이 50분까지인데 좀 1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감히 제가 이 정책을 보고 플라스틱 포장 포함한 법률 개정되는 걸 보고 어떤 말씀을 드린 어떤 시사점을 도출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는데 뭐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크게 세 가지 조치를 했어요. 일단은 가급적이면 가능하다고 하면은 플라스틱, 화석 연료는 화석 베이스 자원은 안 쓰도록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지속 가능 측면이든 탄소 측면이든. 근데 그럼에도 플라스틱을 쓸 수밖에 없는 요건이 있잖아요. 근데 최소화하는 방법. 그래서 가능하면은 소재 전환이나 수면 증대를 좀 최대한 늘려라. 그래서 일회용이라는 용어는 제가 아까 사진 찍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걸 밑으로 내린 이유가 저도 이렇게 감사하게 음료를 주면 마시기는 하는데 제가 사 먹기에는 되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왜냐면은 어디 가서 계속 플라스틱 얘기를 하고 정책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걸 마시면서 얘기가 정말 양심의 가책을, 그렇다고 뭐 환경론자 무슨 막 NGO 이런 정도는 아닌데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아까 사진을 막 찍으시길래 저걸 얼른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약간 쇼를 했습니다.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찌됐든 최대한 일회용은 기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선생님들 저거 마시고 나면 버리기 아깝지 않으세요? 저게 집에서 우리 집사람 아무 개념 없이 많이 사와요. 마시면 저는 어떻게 재활용하냐면 저희가 물고기를 많이 키워요. 물고기 새끼 나면은 분리하는 용도로 해서 저거 최대한 많이 씁니다. 재사용하고 그래서도 안 되면은 버리긴 하는데 결국은 버려져야 돼요. 그럼에도 이제 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게 여담입니다. 어찌됐든 일회용이라는 것은 좀 깊이 해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대한 줄이는 게 맞고요. 이게 감량이든 감용이든 최대한 줄이는 게 이게 순환성을 좀 강요, 아까 이유에서 법적에서 그런 거 했고, 또 탄소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명확히 앞으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는 그냥 주장으로 끝나는 게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게 이유나 최근에 9월 1일 날 걱정을 했는데 제가 어디 가서 그린워싱 얘기를 했는데 그 금융위에 그게 뭐죠? 금융위가 공정위, 제가 단어가 요즘 가끔 혼동이 있는데 공정위에서 선택을 해서 다행히 9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함부로 못 쓰게끔 했는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방법론. 그러면 안 쓰게 되면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못 쓰게 개량을 해서 이게 맞는지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이제 해야 될 일이겠지만 내일은 제가 한 2시간을 다른데 국립환경과학원 가서 2시간 동안 또 세미나를 해요.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서 내일은 좀 아침에 또 과학원에 가서 2시간 세미나를 하도록 이제 계획이 잡혔는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방법론을 공정위에서 했으니까 누군가는 그 방법론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장업계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주장을 할 때는 명확하게 과학적인 증거를 대셔야 된다. 정성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한 대로 제가 감독으로 부임했는데 선생님들, 우리 운동선수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되게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단거리 감독이면은 100m 주종목 감독이면은 이한영 대표님 지금 현재 11초 뛰시네요. 내년까지 이유불문하고 10.5에 끊으세요. 정량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유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량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정량화를 할까 하는 방법론을 만들어가는 게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포장업계의 영향이 어떤 식으로 들어옵니다. 또 우리나라 포장업계가 한 EU FTA에 의해서 날아갈 수도 있고요. 아까 탄소 국경세는 빠졌지만 강력하게 도입을 요구를 하고 있다. EU 의회가. 그래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 먼 훗날까지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은 포장업계가 현재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가셔야 되는지를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좀 충분히 스터디를 하셔서 방향성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타임라인에 의해서 쭉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기여를 좀 했으면 하고 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제가 5분을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